서원국 교수님은 심리학 교수시고 지금 연세대학교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서원국 교수라고 하고요. 제가 첫 1번 타자가 돼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운데 약 20분 동안 저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무엇일까? 이게 행복이다라기보다는 이 표현이 어떻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은 되게 가공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지만 그거의 원료는 사실 콩이죠. 커피콩. 근데 이 커피콩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건 왜, 언제, 어떤 토양에서 자라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생각해 볼 좀 생각거리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아침에 서울에서 운전하고 와가지고 제가 약간 지금 목이 쉬었습니다. 아무튼 제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제 인상착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그냥 행복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선 행복은 본질적으로 경험이에요. 경험이 아닌 것은 뭘까?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우리 앞에서도 우리 또 마이크도 얘기했지만 철학자들이 생각하기, 우리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이런 두꺼운 책이 그의 대표적인 저서였던 니코미디안 윤리학이라고 추정이 되어지는데, 이 책의 큰 주제가 행복이었어요. 근데 재미난 점은 저 책을 실제로 읽은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저기서 쓴 행복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그 시각으로 우리는 행복을 바라봐요. 대표적인 시각이 뭐냐?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아침에 뭐 세수하고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 다니고 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것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랬을 때 최종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행복이다. 이런 거창한 짠한 말을 했어요. 위대한 철학자의 개인적인 견해였지만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복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약간 조금 도움이 안 되고 약간 방해가 되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맞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리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최근 좀 더 과학적인 관점에서 행복은 본질적으로 감정적인 경험인데 이거는 왜 일어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최종적인 가치이자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우리 마음을 좀 열어놓고 이 지구상에서 인간 말고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가령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철새들한테 야 니네 남쪽에 왜 가니? 행복을 찾아서요. 이러면 우리가 깜짝 놀라겠죠. 집에 키우는 금붕어들이 니네 왜 살아? 뚝뚝뚝 그러면은 행복해지려고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니네가 행복이 뭘 알아? 이 얘기는 뭐냐면 행복은 고유한 어떤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철학적인 어떤 뿌리에서 오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뛰어난 특성들이 많죠.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근데 뛰어난 지능이 우리가 과연 그들과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캐테고리의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서 좀 더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인간을 내려놓으면 우리도 어쩌면 다른 생명체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행복 추구가 아니라 똑같은 공통적인 과제가 뭐죠? 생존. 그 다음에 유전자를 복제해서 재생산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일종의 툴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저걸 해결하는 툴. 이 도구다라는 얘기를 하기 앞서가지고 시계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시간을 좀 지키려면
이 행복, 이 도구는 근원적으로 생각이 아닌 경험이에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본질을 놓치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생각과 경험의 큰 차이는 뭐냐? 철학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에다가 누가 저런 압정을 탁 박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플 것 같죠? 그 고통을 좀 느끼세요, 진짜로?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아플 것 같다라는 멘탈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 상상, 이게 생각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경험은 뭐겠습니까? 경험은 직접 찔리는 거죠. 제 친구가 오더니, 야, 은구가 손 좀 줘봐. 제가 손을 줬더니 얘가 압정을 하나 꺼내가지고 제 손을 해서 팍 박아요. 제가 이때 깜짝 놀라면서 느끼는 고통, 피가 나고 이러는데, 이때 이 고통은 아까 찔리면 아플 것 같은데 라는 생각과 지금 똑같나요? 그런 적은 달라요. 이렇게 찔리면 이걸 빼가지고 우리 약을 바르고 쉬겠지만, 이런 약간 상황을 우스꽝스러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압정을 박았던 제 친구가 30분쯤 있다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은구가 손 아프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놈아?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를 와가지고 저렇게 허그를 해줘요. 그럼 툭툭 치면서 귀에다가 뭐라 그러느냐? 은구가 아프다고 생각을 하지 마. 그러고 가요. 그럼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이 고통이 싹 없어지나요? 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데 행복에 대한 지금의 대부분의 얘기들은 이 수준과 좀 비슷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감사해라. 이거는 저도 그럴 수 있으면 그러는 게 100번 좋다에 110%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압정이 지금 찔렸는데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얘기와 큰 차이가 지금 없는 얘기. 왜? 행복을 어떤 관념, 생각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 논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복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직접 찔리는 고통을 느끼는 경험이에요. 물론 이것에 반대되는 경험이죠. 즐거움, 쾌감 이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행복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은, 이런 본질적인 감정적인 불쾌, 쾌의 경험은 생명체에게 왜 경험되며 그 기능은 무엇이며 언제 발동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라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랬을 때 행복은 본질적으로 경험이지만 특히 감정적인 것으로 꽉 가득 차 있는 경험이에요. 쾌와 불쾌, 특히 쾌 부분을 얘기해요. 쾌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아주 원초적인 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도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큰 영역에서의 어떤 쾌라고 하는 경험들의 묶음이 사실 행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감정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가 단추를 풀기 위해서는 약간 생뚱맞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인간은, 혹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에게 왜 필요할 것 같으세요? 이런 엉뚱한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감정은 사실 식물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선에서. 선인장이 감정을 느끼나요? 저희가 아는 선에서는 없어요. 감정은 동물만 느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은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힌트예요. 왜 동물에게만 감정이 있을까요? 물론 지능이 높을수록 그 감정이 복잡해지고 하지만 가장 초미의 수준에서도 쾌, 불쾌의 느낌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물과 식물의 생존 방식의 제일 큰 차이는 뭐죠? 뭡니까? 동물, 무슨 동자죠? 움직일 동. 키예요. 식물과는 달리 동물은 생사를 좌우하는 게 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게 뭐냐면 도망갈 때 도망가고 쫓아갈 때 쫓아가고. 이게 단세포 동물들은 평생 그것만 하면서 살아요. 인간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그 판단을 뭐 쫓아갈 거를 당장 쫓아가는 게 아니라 10년 목표를 두고 쫓아가기도 하고 이럴 뿐이지, 결국 우리도 움직임이 갈 때와 물러설 때를 판단하는 것,
극단적으로 생명체에게 있어서, 동물에게 있어서 뇌가 생긴 이유는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생겼어요. 그리고 감정은 그것의 일부인데, 아주 재미난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우리 멍게죠? 멍게인가요, 이게? 멍게예요. 멍게는 유충 때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약간 뭐랄까요, 올챙이처럼 그래서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이제 먹이를 찾아 다니는데, 보시면 이때는 요 자그맣지만 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멍게의 삶은 특이한 건 뭐냐면, 성체가 되면 이런 바위에 딱 붙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 사냥을 다니는 게 아니라 딱 붙어서 들어오는 물을 여기서 영양분을 걸러내고 나머지를 배출하고 완전히 정적인 삶으로 끝까지 살다 죽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뇌 같은 게 움직임을 위한 것이라면 정적인 삶을 사는 건 약간 식물같이 되는 거죠. 뇌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자기 뇌를 먹어 치워요. 그래서 작은 뇌세포 하나만 남기고 뇌가 없어져요. 아주 좋은 예인데, 뇌의 본질적인 기능이 뭔지를 잘 보여줘. 이거는 모션을 계산하는 거예요. go, stop, 도망가. 이 뇌의 기능에서 특히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방향 제시 등이에요. 언제 도망을 가고 언제 뭐 물러서고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큐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감정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화투가 아니라 고스톱 시그널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은 너의 뭔가 생존에 위협이 되니 물러서를 알려주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절벽 가까이 가면 무섭죠? 왜 무서울까요? 안 무서우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무서워했던 사람들은 까불다가 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생존자 우리는 여기에 극단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절벽을 피하고 이런 것만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자원들을 쫓아가야 돼요. 음식이라든지, 뭐 현대인들에게는 뭐 돈이 그것일 수도 있고, 뭐 건강한 뭐 이성, 이런 것들을 쫓아가라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또 하나의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뭐겠어요? 이게 긍정적인 감정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요. 좋다, 신난다, 재밌겠다. 이런 공통적인 감정들은 뇌에서 키는 일종의 파란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행복은 이런 파란불의 묶음이에요. 행복이 실제로 존재를 하느냐? 몇 그램이죠? 무슨 색이죠?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일종의 개념인데, 이 개념의 내용 덩어리는 수많은 이런 긍정적인 자극을 유발하는 아주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삼겹살. 아주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인류의 평화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공통적인 것은 뭔가 나의 뇌에서 좋다라는 감정을 킨다는 얘기죠. 행복한 인생은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아까 마이크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요. 행복한 인생은 별게 아니라 인생에 많은 좋은 것들, 뭐 큰 집일 수도 있고, 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인생, 이것이 행복이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지난 30년 정도의 행복 연구의 총체적인 결론은 이게 생각만큼, 어쩌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관련이 없어요. 아주 어려운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아직도 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만, 한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 수준의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부유함, 어떤 인생의 사건들이 생기느냐, 이거는 큰 장기적인 행복을 예측하기 어려운데,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적응이에요. 적응.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가령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어떤 새로운 일에 우리가 반응을 하죠. 우리가 작은 집에 살다가 10평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날 좋나요? 좋죠. 근데 우리의 착각은 큰 집으로 가면은 평생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20년 적금을 부어요. 그럼 이사를 가면 20년 행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행복하죠? 길면 이틀? 나의 행복은 더 이상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적응이에요. 이 적응은 만사 모든 것에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정서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정서는 뭐가 좋으면 계속 좋으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가령 밥을 먹었는데
포만감이 계속 있고 해피해요. 저녁 먹을 생각을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이 포만감을 꺼버려야지 다시 리셋을 시켜야지 추구를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적응은 강력하게 계속 일어나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시면 아까 그 결혼 데이터도 있었지만 이건 독일 데이터예요. 이 인생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감이 변하느냐 하나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결혼 예인데, 결혼 당해 -1, 그다음에 결혼 후 보면은 연속곡이나 TV에서 보면 결혼을 잘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행복하죠? 쭉 가서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영원히 행복한 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해져요? 한 깻잎 2장 정도 올라가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쉽게도 예식장을 나오는 순간부터 떨어져요, 다시. 그죠? 이게 적응이에요. 근데 적응을 하기 때문에 덕분에 부정적인 사건을 당했을 때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자, 잠깐 정리를 한다면,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행복감은 본질적으로 이런 좋다, 우리 뇌에 이런 전구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없죠. 근데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이런 작용으로 이런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자주 켜지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 행복한 사람의 특성이에요. 이 느낌을 프리퀀트하게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데, 이 전구의 기능은 크게 얘기하면 괜히 깜빡이는 것이 아니라 생존 필수품, 인간이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것들을 찾아 나서는데 뭔가 도움을 주고 우리가 주의를 두고 쫓아가도록 만드는 일종의 기능을 해요. 그렇다면 이걸 이용을 하면 뭘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힌트를 좀, 인사이트를 그나마 얻을 수 있겠죠? 뭐예요? 인간이 유구한 세월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절대적인 자원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상한 호모사피엔스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문명 생활을 했던 호모사피엔스는 거의 없었어요.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600만 년을 1년으로 압축을 하면 1년 중에서 인간이 문명 생활을 했던 건 불과 2시간이에요. 놀랍죠? 근데 우린 카톡하고 운전하는 것이 호모사피엔스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렇지가 않고, 이 오래된 뇌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은 카톡하려고 만들어진 지금 프로그램들이 아니에요. 뭘 하죠? 사냥, 이성을 만나야 되고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이 유구한 세월을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필수품은 뭐였을까? 이 얘기를 왜 중요하냐? 이 전구는 거기에 슈퍼 센서티브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첫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음식이죠. 그래서 여전히 먹는 즐거움을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이 많지 않아요. 먹는 즐거움이 없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냥을 옛날에 왜 나갔을까요? 살기 위해서. 이거는 되게 추상적인 얘기고, 공복에 고기를 넣었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쾌감을 맛보고 그 쾌감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사냥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려 나가서 혀가 없었던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왜? 사냥할 모티베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고, 음식만큼 절대적이었던 어떤 리소스가 뭐였느냐, 이게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이고 행복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 되게 진부한 얘기 같죠? 최근의 사회 심리학의 큰 결론은, 이 진부한 결론이 얼마나 안 진부한지를 재확인하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뼛속까지 인간이 사회적인가? 사람이 사회적이다. 옛날부터 하는 얘기지만, 특히 오랜 유구한 세월 동안 인간은 이 20명, 30명 정도의 무리를 지어서 살았는데,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던 호모사피엔스는 반드시 죽었어요. 첫 번째 사자 먹잇감이 되고, 또 유전자를 남길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톨이 유전자들은 아프리카에 지금 다 묻혀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호모사피엔스 중에서 굉장히 소셜했던 사람들만이 선별적으로 우리에게 유전자를 줬는데, 왜? 혼자 되면 죽어왔기 때문에. 이게 되게 과장 같지만
이 흡열박쥐라고 하는 중남미에 있는 이 박쥐들 보면은 얘네들의 주식은 동물의 피예요. 그래서 흡열박쥐라 그래요. 그럼 저녁이 되면은 이 애미들이 주변 농가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뭐 들소 등에 딱 붙어가지고 피를 흠뻑 빨아와요. 돌아오면은 저녁에 이제 동굴에서 배고픈 자식들이 엄마한테 피를 달라 그래요. 그럼 엄마가 피를 개어서 먹이는데 엄마가 매일 밤 사냥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빈손으로 돌아오면 애들은 피를 달라고 난리를 치고 엄마는 그날 줄 피가 없어요. 이때 이 엄마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자기 피를 줄 것 같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엄마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얘네들은 더 기가 막힌 일을 하는데 옆집에 가서 피를 꺼요. 순이 엄마 오늘 피 좀 꺼줘. 순이 엄마가 와서 우리 애들을 먹이고 다음날 순이네 가서 제가 갚아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얘네들이 기억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내가 누구에게 얼마나 많이 껐느냐? 야생에서는 혼자 된다는 것은 죽음이 개런티 되는 거예요. 박쥐만의 얘기냐? 이게 아직도 우리의 얘기예요. 인간이 로켓을 뭐 쏘아 올리고 하지만, 최근에 나온 페이퍼들,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에 나온 기사, 얼마 전에 화성에도 나사가 이제 탐사선을 보냈죠. 이런 과학 문명을 장악하는 미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미국인의 총체적인 사망 요인 1위는 뭐라고요? 고독이에요, 고독. 이런 것이 모든 사망 요인의 출발점이에요. 질병, 모든 것.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박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위협한 요인인데,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제일 고통스러운 두려운 감정 중에 하나가 뭐죠? 외로움이에요.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있었는데, 이 제프라고 하는 어떤 30대 후반의 싱글남이 뉴욕 삭막한 맨하탄에서 살면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외로워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전단지를 그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누구든 나랑 얘기 좀 해줘라. 외로운 제프. 되게 슬픈 얘기죠. 놀랍게도 이 제프에게 전화를 실제로 건 사람이 무려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통화한 기록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제프한테 전화하신 분 있으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제프한테 전화해서 제프랑 무슨 얘기 할 것 같으세요? 무슨 주식 얘기 할까요? No. 나도 외로워. 이 원시적인 내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많지 않아요. 구찌 가방 줬던 거는 있으나 없으나.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뇌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행복을 예측하는 제일 중요한 언제 인간은 행복을 느끼느냐? 굉장히 수렴되는 결론은 요거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한 1분 정도만 더 쓸게요. 혼자 되는 것이 되게 뭐랄까요? 위협을 줬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뇌는 고립을 막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우리가 손가락이 잘렸는데 안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를 안 해서 팔을 잃게 되거든요. 고통의 역할은 너의 생존에 문제가 생겼으니 빨리 치료해. 알려주는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제가 발을 다치면 발이 아픈 것 같지만 진짜 아픈 곳은 저희 뇌예요. 뇌에 고통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발을 다치면 뭘 하죠, 우리는? 진통제를 사요. 그 진통제를 먹으면 덜 아픈 것 같은 이유는 진통제의 약성분이 발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를 가서 뇌를 토닥토닥 해줘요.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물어본 질문은 오케이, 인간은 또 다른 고통을 느끼는데 신체적인 고통 말고 사회적인 고통, 사랑하는 사람이 뭐 배신을 하고 떠났다거나 모함을 당한다거나 이런 고통, 애인이 떠나면 어디가 아플 것 같으세요? 마음은 그거는 유행가 가사에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신기하게도 발을 다쳤을 때 진동하던 똑같은 부위가 애인이 떠나거나 할 때도 울려요.
즉 뇌의 입장에서는 네가 발을 다치던 사람이 떠나든 나는 디테일은 관심 없어. 둘 다 생존의 위험이 되니 치료해라는 시그널이죠. 가장 최근의 응용 문제. 자, 발을 다치면 여기가 아파요. 어떻게 해요? 진통제를 먹어요. 약성분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토닥토닥해서 덜 아파. 애인이 떠나면 또 어디가 아프다고요? 또 여기가 아파. 그러면 주로 애인이 떠나면 사람들은 뭐 해요? 소주를 깡소주를 마시죠. 그러지 말고 약국에 가서 차분히 진통제를 사다가 진통제를 몇 알씩 먹으면 고통이 없어질까요? 놀랍게도 없어져요. 오늘 강의에서 배우는 제일 큰 생활 인사이트. 마음이 아플 때는 더 좋은 방법은 타이레놀이랑 소주랑 같이 드세요. 아무튼 이 모습이 뭐냐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뇌가 얼마나 초미의 관심사가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채우는 것이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구는 필요한 생존 자원을 채울 때 켜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차 중에서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이는 외향성이에요. 외향성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선천적으로 나의 전구를 키는 자극물인 뭐죠? 사람 가까이 있고 자주 부닥쳐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 연구에서 행복 연구를 가르는 아까 마이크는 국가 간의 차이를 얘기하셨지만 국가 내에서의 개인차는 외향성과 신경증이라고 하는 성격 특성이에요. 왜 그러냐? 당연하죠. 잠깐만 볼까요?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느끼는 행복감을 비교를 해보면 주 초에 별로 안 행복하다가 오늘 무슨 요일이죠? 붉은 불토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일요일 오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는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제일 기분이 별로인 날이 행복감이 내향적인 사람들이 제일 높은 날과 엇비슷해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이거는 이번 주만 그런 게 아니라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뒤에도 이래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니? 뭘 이걸 해가지고 뭐 마음을 컨트롤? 관련이 좀 있을 수 있지만 펀더멘털리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국인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들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 보면 밥 먹고 저거 할 텐데 구체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 결론을 빨리 내리면 행복에 있어서 그리고 행복한 삶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물론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철학자들은 칭송받을 만한 가치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관련은 있지만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칭송받는 거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해피한 라이프는 내가 감정적인 경험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야 돼요. 한국인은 너무 후자의 아까 칭송받는 삶에 많은 것을 희생을 하면서 이 부분을 못 채우는 경향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짤막하게 드린 말씀을 토대로 행복은 지극히 일상적인 즐거움의 누적이에요. 이런 즐거움이 뭐냐? 가장 대표적으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압축하는 것 간단하죠? 뭐겠어요? 사람. 좋은 사람이랑 밥 먹는 거예요. 이 전구는 이것에 슈퍼 센시티브하게 지금 디자인이 됐고 아무리 우리가 로켓을 타고 다녀도 이 뇌는 여전히 가장 강력하게 반응하는 게 이 두 자극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키워드는 좋은 사람이에요. 한국 사회에서는 행복함을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시댁 식구들은 전혀 이걸 키지 않고 직장에서의 직장 상사 안 켜요. 농담이 아니라 한국이 가장 언해피한 나라는 아니지만 경제 소득 대비 상당히 언해피해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회만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회적인 압박과 프레셔와 스트레스가 많은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사람은 행복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와 불행의 원인이기도 해요. 이것을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프리덤, 자유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사람과 직결된 포인트다. 이렇게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마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